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엉망전자의 CM 블루 CFO 푸디. CW 와식입니다. 와! 저희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엉망 일렉트로닉스 핫 데뷔. 저희 지금 도쿄돔 와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안 도쿄요. 보이시나요? 지금 수많은 관객들이. 보여요. 저희가 사실 지난 2화, 2화, 3화의 주제가 좀 다소 헤비해서 저희도 조금 버겁고 여러분들도 조금 부담스러우셨지 않았을까 해서 이번 화는 잘 알고 있고 친숙한 주제 엔터 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요새 K-팝 문화가 이제 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뉴스 보면은 뭐 빌보드 탑 100, 탑 200에 뭐 심심찮게 올라오기도 하고. 좀 체감이 되는 게 저희 파리 갔을 때도 네.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이 릴스 찍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K-팝 노래 틀어놓고. 르세라핌 춤추고 있고. 맞아요. 진짜 이제는 저희가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업적인 성숙도가 된 것 같아요. K-팝 엔터 얘기한다라고 하면 역사를 한번 짚지 않을 수 없겠죠. 1세대부터 지금 4세대, 5세대까지 1세대의 좀 유명한 아이돌들은 H.O.T나 잭티나 핑클, SES, G.O.D가 1세대에 속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좀 처음 생기고 네. 이렇게 매니지먼트사들이 운영이 된 게 90년대가 시작이지 않았나. K-팝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기획사들 또 대부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SM, YG, JYP가 1995년부터 쭈루룩 생겼고 대성기획, 지금은 DSP죠. 네. 그런 기획사도 있었고 YG나 JYP 같은 경우는 아직은 1세대에서는 뭔가 주목을 받거나 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약간 구전처럼 들었던 게 있는데 1세대는 오히려 약간 그 이후에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맞아요. 미디어에서 다뤄진 걸로 저희는 학습을 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2세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를 2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SM, YG, JYP 그 3대 기획사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소녀시대, 원더걸스, 빅뱅, 카라,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WS01, 3AM, 2PM 등이 있습니다. 창 시절을 함께한 맞아요. 같이 함께했죠. 2세대 여자 아이돌 계에서는 약간 원소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압니다. 네.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3대장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 초등학생 때 네. 연말 무대 맞아. 가요대전 맞아요. 이런 거 하면 이 아이돌들이 나와서 합동 무대를 했어요. 아, 그쵸. 그 빅뱅과 원더걸스가 함께한 무대가 굉장히 또 다음날 학교에서 핫했죠.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2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해외 진출을 조금씩 시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이랑 중국 타겟으로 많이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원더걸스는 아예 미국으로 진출을 하는 걸 시도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원더걸스 팬들이 엄청 아쉬워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막 달려야 될 시기인데 미국으로 가서 그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기억이 나는 게 네. 미국 진출을 시도를 하고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낸 앨범이 제 기억으로 Be My Baby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팬들의 함성 소리와 그 응원 소리가 약간 제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 다들 팬들이 집결해가지고 응원을 열심히 해주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되게 예능도 활발하게 TV에서 되게 많이 보였어요. 주말에 스타 골든벨 이런 거 하고. 카라의 한승연 씨가 약간 소녀가장의 느낌으로 맞아요. 이곳저곳 예능에 나와서 홍보를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룹마다 되게 색깔이 뚜렷했던 것 같기도 해요. 기억나는 건 FX 또 빠질 수 없죠. 그렇죠. SM은 세련된 팝
느낌의 사운드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뭔가 컨셉추얼한? 예, 그리고, 그쵸. 컨셉추얼 하기도 했죠. 그, 샤이니하고 맞아요. FX 이렇게 둘 생각을 하면.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 R&B 기반의 레트로 스타일, 원더걸스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저- 맞죠. R&B 기반의 뭔가 소울이 담겨져 있는 그, 수장이신 진영 씨의 그게 담겨져 있는. 그리고 약간 YG는 이제 힙합 기반의 자유분방한 이미지. 빅뱅하고 21 생각하면은 그런 느낌이죠. 그쵸. 일단 빅뱅은 무대에서 군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탑 맨날 다른 데 보고 있고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이때 중소기획사들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 2세대와 3세대 그 사이인 것 같은데, 네. 2010년 초반대. 예, 인피니트, 맞아요. 탑, 여기를 시작으로 뭐, 시크릿, 맞아요. 맞아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도,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이드걸. 사실 이, 뭐랄까요, 이 일렉트로닉 기반의 이런 사운드를 이끈 분들 중에 하나죠. 그, 아브라카다브라 내면서 그 아이돌 생태계에서 갑자기 빵 나와서 엄청 다른 이미지의 언니들이 나와. 네, 음원 차트를 휩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대의 약간 중후반대에 이제 강남 스타일이 빵 터지면서 SNS가 해외 진출로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홍보 및 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파 매체라는 것이 되게 인지되고서 그러니까 3세대 들어서 이것을 되게 시스템화하고 뭔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되게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데뷔했던 뭐 아이돌들이라면 사실 유명하죠. 엑소, BTS, BTS, 세븐틴, 뭐 트와이스, 레드벨벳, 블랙핑크, NCT도 여기 들어가나? 3세대? 되게 애매해요. 3세대인가? 뭐.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프로듀스 101 맞아요. 이때였죠. 아이오아이 첫 번째 했던 게 2016년 이쯤이었던 것 같고 워너원도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에 했었고 맞아요. 이게 약간 K-팝 엔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 게 이전엔 어쨌든 기획사 중심으로 팀이 꾸려져가지고 활동들을 쭉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엠넷이라는 방송사가 굉장한 화제성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판을 깔아버리면서 작은 마이너한 기획사들도 여기에 오히려 좀 많이 본인들의 연습생들을 투입을 시키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그 이후에 중소기획사들이 자생하기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예 이렇게 방송에 좀 의존적인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대형 기획사들 위주로 살아남거나 글쎄요, 아이돌 업계, 그러니까 아이돌 좋아함에 있어서는 서사가 어느 정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서사를 되게 잘 만들어줘서 그 아이돌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노래 연습했는데 노래 연습이 잘 안 돼. 그래서 막 너무 막 슬퍼서 막 울고 하다가 결국에 무대에서 잘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서사가 되고 이 아이돌은 열심히 준비하는 연습생이구나 하면서 그 아이돌의 팬이 되고 투표율로 이끌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프로듀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PD픽이라고들 이야기도 했었죠. 조작계 이슈나 뭐 이런 것들도 불거지긴 했었죠. 네. 사실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 서사를 부여할 수 있게 돼버렸으니까 뷰티픽이다 아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 이후로 사실 원래도 서바이벌이 있긴 했지만 그 아이돌 데뷔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유행하지 않았나. 맞아요. 기획사에서도 나오고 방송국에서도 나오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바이벌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16이라고. 네. 네, 그런 뭔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많아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았는데도 계속하는 이유는 효과적이니까. 효과적이니까. 초기 팬들을 모으는데 가장 효과적이니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때 네이버에서 V앱을 했어요. 트와이스랑 방탄소년단이 거의 V앱 공무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라이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플랫폼도 같이 크고 그 아티스트들도 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약간 소통이라는 거 그리고 컨텐츠라는 거의 중요도가 부각된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3세대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유튜브도 확
크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니까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매개로 해외 팬들과의 접점이 확 넓어지게 된 어떤 인프라가 갖춰진 시기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세대 같은 경우에 약간 아시아권에만 머물렀다면은 이때는 정말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남미, 뭐 북미 등 약간 진짜 전 세계로 팬덤이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게 3세대 시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세대 때는 해외 진출한다고 하면 다 약간 일본 가서 공연하고 맞아요. 콘서트 뛰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3세대부터 좀 시대가 변하면서 다른 기회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제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 보면은 4세대는 20년 이후를 많이 보거든요. 4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스트레이키즈 아니면 뭐 투마로우바이투게더, 투바투라고도 줄이죠. 그리고 엔하이픈, 엔팀, 있지, 에스파, 에이티즈 등등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엠믹스, 여자 아이들 이런 팀들도 얘기를 안 했죠. 맞아요. 저는 4세대가 제일 특징적인 게 사실 개인 직캠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콘텐츠를 내보낼 때는 그 무대 전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내보내는 그런 방식이 많았는데 4세대 때부터는 약간 개인별로 직캠이 뜨면서 덕질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아, 그쵸. 음악방송 요새 들어가시면은 캠이 진짜 많아요. 그 항공뷰 있고, 저체 캠 있고, 막 가로캠, 세로캠, 네, 가로캠, 세로캠, 입덕캠, 입덕캠 엄청 많아져서 맞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컨텐츠 자체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뭐 릴레이 댄스 막 이런 것도 하고 아, 맞아요.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만큼 어쨌든 이거 다 찍는 거 리소스잖아요. 네. 방송국에서 그걸 투입할 개연성이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선순환 구조를 타는 것 같긴 해요. 원소스로 멀티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수익 다각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쪼록. 예. 그리고 4세대 또 하나 특징이라고 보면은 챌린지 문화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챌린지 많이 찍죠. 약간 본인 소속사 아이돌들이 다시 컴백을 하면 무조건 같은 소속사 사람들이 약간 함께 챌린지를 해주고 이런 문화도 많이 생기고 지금도 완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챌린지 시작이 그 지아코 씨. 맞아요. 아무 노래. 9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그 플랫폼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3세대 때는 유튜브가 메인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틱톡 같은 숏폼 플랫폼들이 훨씬 사용 시간을 많이 뺏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컨텐츠도 거기에 대응한 컨텐츠로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쵸? 약간 전략을 잘 짠 케이스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 피프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팡 터지고 해외로 나갔다라기보다는 그런 해외 숏폼 틱톡에서 그 노래가 이제 엄청 인기를 끌면서 그러면서 약간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가지게 된 그런 맞아요.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그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의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숏폼에서 사용될 만한 노래를 일부러 셀렉을 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가는 전략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그런 숏폼 마케팅에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요즘은 진짜로 챌린지가 터지면 음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기억나는 게 작년 겨울에 엑소 첫눈에 챌린지 엄청 돌았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서 음원 순위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10년 전 노래지 않나요, 그게 거의? 맞아요. 근데 그게 또 그 배속을 해서 챌린지를 하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페드업 버전을 아예 같이 내더라고요. 네, 음원 자체를 내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제는 무조건 슈퍼홈에서 쓰일 만한 노래를 내야 차트에서도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약간 4세대 여자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꼽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말씀하신 약간 아이브,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이쪽이 이제 4세대 여자 아이돌의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4세대 보이그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3세대에 있는 그 세븐틴이나 방탄소년단이나
3세대 보이그룹의 전성기가 되게 길어지기도 해서 그렇게 막 누가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들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 데뷔한 신인들, 라이즈나 네. 더스나 또 보이 넥스트 도어 약간 이런 팀들도 좀 요즘 노래가 많이 들리는 것 같긴 해요. 주변에서. 그렇죠? 약간 음원 차트에서도 이제 강세를 띠면서 맞아요. 네, 이제서야 뭔가 보이그룹도 4세대가 열리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세대, 5세대 관련해서는 아직도 되게 말이 많기는 해요. 어디까지를 4세대로 봐야 되는가, 뭐 누구는 3.5세대다, 2.5세대다 이런 얘기가. 맞아,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 NCT 스트레이키즈, 라이즈 투어스 이렇게 놓고 보면 또 꽤나 갭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들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약간 하는 게 이 K-팝 씬 안에서도 좀 왈가왈부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 사실 그럼 매체들을 보면은 이거를 확실하게 나누고 싶어하는 소속사들의 큰 손의 움직임이 저는 약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뭔가 4세대 아이돌, 5세대 아이돌이라는 키워드를 유독 강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냥 혼자의 생각으로는 그런 마케팅이나 내러티브가 상업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쵸. 사실 제가 뭐 2세대, 3세대 이야기를 할 때도 뭐 3대장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5세대에는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파이를 먹었다라는 거를 맞아요. 네 하고 싶어하는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웅도 웅고 카피이지 않나. 4차 산업혁명 이런 막 구구절절 설명보다는 5세대 신흥 강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편하기는 하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세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세대가 분화되면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럼 저희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 엔터 산업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좀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음반 판매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2013년? 10년 전 정도만 해도 그 연간 총 음반 판매량이 한 800만 장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1억 장을 넘었습니다. 1억 장이요. 네, 1억 1,500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치가 아득하네요. 약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게 상승세가 약간 미친 게, 그 2016년, 17년 저희가 얘기한 3세대 때까지만 해도 네. 뭐 1,000만 장, 2,000만 장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기억에도 약간 초동 10만 장 넘으면은 잘 나가는 거였고. 맞아요, 맞아요. 막 엑소 같은 데가 뭐 50만 장 넘었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하프 밀리언. 맞아요. 이러면서. 하프 밀리언. 근데 이게 보니까 코로나 시점부터 급성장을 해서 이제 2019년에 2,500만 장이었던 게 2020년에는 4,000만 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6,000만 장이 되고 그 다음엔 8,000만 장이 되고 지금 1억 장을 돌파한 거예요. 제이커브를 그렸네요, 완전히. 로켓이군요. 여기 알짜배기 산업이었군요. 그리고 그렇게 근데 급성장을 한 거에는 사실 그 4대 기획사라고 하죠. 대형 기획사들의 주도로 좀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 작년에 4대 기획사 매출이 합계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음반 판매량 중에서도 4대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판매량 점유율이 한 7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도 그 정도 파이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클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해외의 팬덤이 빠르게 좀 확장된 게 크지 않나 싶어요. 해외에 있는 코어 팬덤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실제로 되게 흥미로웠던 지표 중에 하나가 예전 앨범들의 판매가 늘어난 게 그러니까 새 앨범이 나오면 신간만 팔리는 게 아니라 그 과거가 싹 다 팔린다.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네, 맞아요. 해당 가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어 팬덤이 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작년에 BTS 앨범 중에서 약간 총 판매량의 38%가 과거에 발매됐던 앨범들이 판매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릴리즈한 앨범과
그리고 최근에 낸 앨범과 판매량이 거의 동일하면서 이제 연간 최대 앨범 판매량을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앨범의 판매량도 제이커브를 그리고 있죠. 한 그룹 내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팝, 그러니까 엔터 산업이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고관여의 소비자, 소비자 집단이 모여 있잖아요. 네. 저희 코어 팬덤이라고 하는. 제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이제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케이팝 아티스트의 코어 팬덤은 몇 명이 있을 것이냐. 오, 저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그 코어 팬덤은 얼마를 쓰냐. 근데 재작년 기준이긴 해요. 작년에 나온 기사여서. 네. 그 주요 4대 기획사의 코어 팬덤 규모는 약 3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방탄소년단 팬덤이 한 70만 명 가까이 된다.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추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추정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한 팬덤 한 명이 연간 지출하는 금액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평균적으로 가량이 된다고 해요. 상당하죠. 상당하기는 한데 또 이것저것 생각해보면은 그건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요새 콘서트 비용 뭐 20만 원 가까이 가고 앨범 한 장도 거의 2만 원대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아, 들긴 그러네. 요즘 콘서트 값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올랐어. 이거 지금 다시 하면은 한 150만 아 그러네요. 2년 전에 원 기준이어가지고. 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코어 팬덤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음반 구매하고, 공연 보러 가고, 음원 듣고, 그러니까 굿즈 구매하고, 이 정도만 하는 팬이라고 해도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은 소비를 하지 않나 싶고, 팬사인회 이런 것까지 가면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거기는 정말 극코어죠. 팬사인회 가려면 이제 앨범을 많이 사야 되고 몇 장을 사야지 이제 갈 수 있느냐가 큰 지표 중에 하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터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봤으니까 엔터 산업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음원, 음반, 공연이 기본이긴 해요. 원래는 사실 그 세 가지에다가 뭐 방송 출연한 출연료라던가 광고 수익 정도가 주요 수익 모델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팬 플랫폼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MD나 팬사인회나 아니면은 뭐 약간 영상통화 같은 것도 팬들 중에서 몇 명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소통 어플들도 생겼잖아요. 아 그쵸. 버블. 버블이라던가 그 위버스도 따로 있죠. 네. 그렇게 많이 다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굿즈 이런 걸 파는 것뿐만 아니라 웹툰이랑 게임도 같이 엮어서 IP 기반 수익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산업 초기 사이클이랑 같이 이렇게 수익 모델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일단 1집을 내면은 앨범 발매하고 쇼케이스하고 팬미팅하고 콘서트를 해요. 그럼 이 네 가지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그 네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아까 말했던 뭐 음반이나 아니면 콘서트나 행사 같은 것들이 계속 끼어 들어가겠죠? 뭐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방금 이야기했던 앨범의 종류가 진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단체 앨범으로 뭐 두세 종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 앨범도 하나씩 내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그런 앨범의 종류가 되게 많아지는 것에 ESG가 이제 끼어들게 돼서 요새는 키노 앨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트 이렇게 그 NFC라고 해야 되죠. 그걸로 찍으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나 화보 등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감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걸 S 미니 앨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앨범 종류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 팬덤이 앨범 사는 이유가 실제 CD를 갖고 싶어서는 약간 극히 일부고 뭐 거기에 있는 포토카드라던가 이제 포토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팬사인회를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 응모하는 응모권 이 앨범을 한 사람이 막 수십 장 수백 장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한 상품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유튜브 가시면은 앨범깡 영상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앨범깡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의 포토카드가 나오는 것을 위해서 이제 앨범을 이렇게 까는 거를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별별 노력을 다 합니다. 막 이렇게 막 빌면서 막 어떻게 하면은 최애 앨범 최애 포토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막 이런 뭔가 미신 같은 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쪽에서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 소속사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팬덤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팬덤당 내는 돈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깎아요. 단가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프라이스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아주 가장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지 않나. 네, 그 프라이싱 관련해서 이제 콘서트 쪽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요새는 사운드 체크 관람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VIP 티켓을 파는데 사운드 체크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뭐 본 공연에 앞서서 아티스트들이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말이 많은 게 해외에서는 이런 VIP 패키지에 약간 아티스트와의 만남 아니면 뭐 개인 사진 촬영, 사인 CD 제공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는 데에 반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20분 가량의 그냥 짧은 리허설 보고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의 그런 프리미엄이 너무 창렬하다. 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더군다나 사실 이런 사운드 체크를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악랄한 게 그냥 나는 앞열에서 보고 싶은데 앞열을 VIP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사운드 체크까지 같이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공연 보고 싶은 관객들은 다른 선택권 없이 VIP 티켓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프리미엄 혜택을 같이 사야 한다. 이런 볼멘 소리도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몰루님 최근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다녀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거기도 있었나요? 사운드 체크? 아니요, 원래 팬미더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서 아마 그거를 뭔가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아예 요즘에는 없는 추세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또 표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티켓팅 전쟁도 또 상당하잖아요. 아, 그쵸. 해외에서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자리별로 가격의 차등을 확 둬버리거나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국내는 이걸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진짜 안 좋게 보죠. 그래서 기획사들이 하려다가도 약간 엄두를 못 낸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아이유의 아메인어사 티켓 알아요? 알아요. 알죠. 만약에 리셀하는 것 같은 티켓을 발견을 하면 그거를 소속사에 제보를 하면은 그 티켓을 대신 줘요. 그걸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찌를 수 있게끔 감시 체제를 작동하는. 맞아요. 철저하게 막는. 사실 저는 당연히 이제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게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왜냐면 지금은 중간에서 리셀업자들이 다 먹으니까 아무 IP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좀 비싸게 주긴 해도 그게 그 내 가수한테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극강은 자본주의 같다. 그거 맞아요. 극강의 자본주의라서 우리나라 정서상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네. 우리나라 정서상 되게 안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엄청 미국스러운. 제가 최근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 리셀 사이트를 가봤는데 한 좌석에 한 1,000만 원 넘는 거. 아찔하네요. 그럴 수 있죠. 지금 BTS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리셀 사이트에서는. 근데 또 이제 그런 건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아무래도 경제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공연도 아예 못 보는 거냐, 아예 접근이 차단되어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아예 언더 20라고 해가지고 20세 이하만 갈 수 있는 좌석이 따로 마련돼 있기도 해요. 그래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 일본 공연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디 카드를 가져가야 그 좌석에 앉을 수 있어요. 그건 또 되게 신박하네요. 제일 쌌어요. 그리고 좌석도 좋은. 그런 것도 나름 만들면서 최적의 프라이싱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굿즈도 또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굿즈 엄청 다양해지고 예전에 비해서 엄청 콜라보레이션 한 게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뉴진스 같은 경우 맞아요. 진짜 많이 콜라보레이션 했잖아요. 뭐 파워퍼프걸 쪽과도 콜라보레이션을 했고. 그리고 뉴진스 하니까 생각난 건데 팝업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쵸. 거기 가면 이런 굿즈 MD들 되게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맞아.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고. 근데 이거는 얼마나 돈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익도 나겠지만 그 아티스트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약간 브랜드를 구축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팝업 같은 경우에는 비단 아이돌 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브랜드들이 약간 시도하고자 하는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에 그렇게 팝업이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다 유의미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원래 그냥 대표적인 굿즈라고 하면 응원봉이잖아요. 아, 그쵸. 응원봉도 변천사가 있죠. 이게 점점 기술이 개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응원봉은 약간 뱅봉. 맞아요. 노란색 그거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약간 중앙에서 제어를 해가지고 공연하면 중간에 다 같이 색깔 바뀌고 이렇게 맞아요. 되는. 근데 확실히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동질감이 들면서 같이 응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써보신 적 있나요? 아, 저요? 아니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까지만 해도 그 공식 색상이라는 게 맞아요. 엄청 싸웠죠,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크면서 아이돌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을 다 쓰고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공연장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맞아요. 섞어서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응원봉 색상이 다 하얀색으로 넣어놨. 아, 그런가 봐요. 원래는 약간 그 그룹색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요즘 나오는 그룹들은 거의 대부분 하얀색으로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응원봉 하나씩 들고 하려고 좀 찾아왔는데 뉴진스 응원봉도 하얀색이고 아이브도 하얀색이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소통이 또 유료화가 되었죠. 아, 그쵸. 네. 이야기했던 뭐 버블도 있었고 또 이거 외로도 포켓돌스 있었고 유니버스에서도 프라이빗 메시지 뭐 푸메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내면서 소통도 되게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보이면서 매월 구독제로 진행을 했었죠. 이건 어떻게 보면 팬들이 그 아티스트에게 갖는 어떤 유대감을 수익화해버린 거죠. 이거야말로 자본주의의 수단이지 않나.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한데 또 잘 되고 있다. 네, 저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 아이돌도 직장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퇴근을 했어. 근데 나는 버블 같은데 또 글을 올려야 되는 거죠. 업무 연장선인데 언제 쉴 수 있나 그들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요새 아이돌들. 그냥 뭐 퇴근이 없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인 거지. 프리랜서라고 보는 게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계속 기술과 결합해서 발전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보이스를 결합한다거나, 아티스트는 텍스트로 쳐도 그거를 아티스트의 목소리로 읽어준다거나. 좋아할지는 또 모르겠네요. 맞아요. 이게 감정에 관련된 거라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을 뭔가 도입하는 게 손을 좀 잘 타야 한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선을 진짜 잘 타야 된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긴 합니다. 크리피해질 수 있어. 아, 맞아요. IP 산업 쪽으로도 되게 많이 다루기도 하죠. 뭐 세계관이 이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세계관 자체가 약간 집중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는 에스파의 블랙맘바? 블랙맘바와 싸우는 에스파와 아이 친구들 이러면서 SM도 그 마블처럼 SMCU라고 하나요? SMCU. SM만의 뭔가 유니버스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근데 또 요새는 그런 세계관이
필수적인 요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세계관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맞아요. 약간 에스파랑 방탄소년단이 엄청 세계관이라는 컨셉으로 흥했는데 그 흐름이 뭔가 주가 되는 듯 보이다가 뉴진스가 갑자기 빵 그냥 청량 아이돌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흐름에서 뭔가 신선해서 그게 약간 흐름을 끊고 다른 흐름을 만든 거. 확실히 세계관이라는 게 디테일을 만드는 데는 되게 편한 거 같기는 해요. 이런 뭔가 디테일을 숨겨놓고 팬들은 그것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유대감을 느낀다. 이런 요소에서는 되게 큰 부분이긴 했는데 이제 이지 리스닝과 이런 것들이 뜨는 시대에는 또 세계관이 그렇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진입 장벽이 있다. 네, 세계관이 있더라도 그 예전과 같이 모든 앨범이 유기성을 띈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컨셉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아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나르시시즘 이런 쪽으로 컨셉추얼하게 가는 느낌이 크기는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세계관은 2세대 때 그 BAP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약간 초록색 그 외계인 같은 친구들 나오지 않았어요? 토끼같이 생긴 토끼 같은 친구가 뭐였죠? 막 우주 컨셉이었나? 맞아. 오즈 컨셉이었어. 그거는 엑소 맞아. 엑소. 그 데뷔곡 마마사 능력이 있잖아. 창작적이었어요. 초능력 컨셉. 맞아요. 저는 되게 SM이 되게 머리 잘 썼다고 생각했던 게 엑소가 데뷔하고서 이제 인원이 줄어갔잖아요. 그거를 콜미 베이비 땐가? 초능력을 가진 이제 인원을 선별을 했는데 뭔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테스트를 다 통과하지 못한 인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전 그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SM이 진짜 머리를 열심히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 많이 하셨네. 네, 그런 뭔가 수습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던. 그리고 최근 아이돌 중에서는 제가 킹덤을 봤는데 그 에이티즈라는 그룹이 완전 거기도 해적 컨셉으로 일관되게 모든 무대들을 좀 꾸미더라고요. 뒷단의 스토리가 어떻게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컨셉추얼하게는 되게 잘 녹여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에이티즈가 거긴가요? 그 청양고추 마이.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코첼라 갔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반응 좋았다고. 거기도 해외 팬들이 좋아하던데? 약간 좀 컨셉추얼한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엄청 강렬하고 이런 쪽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IP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아티스트들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간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IP 사업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걸 약간 어떻게 하면 국제에서 돈을 더 벌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때 하이브에서 BTS IP 기반으로 막 웹툰도 내고 게임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한 걸로 알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팬들이 좋아하는 거는 진짜 내 아티스트지 가짜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쵸. 저도 기억나요. BT21 캐릭터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미니탄? 뭐라고 부르죠? 미니미한 캐릭터로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섬유유연제 광고에 나와가지고 홍보를 했던 그런 기억까지도 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1화 때 다룬 버튜버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기존 팬덤은 진풍만을 선호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플레이브 같은 버추얼 아이돌은 요 IP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다양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또 소속사에 달리기는 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팬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뭘 싫어하는지 이걸 좀 잘 알아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활용의 여지가 많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런 IP를 되게 많이 시도를 한 게 이제 하이브이기는 하잖아요. 하이브는 그냥 안 하는 게 없어요. 약간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3강구도 있잖아요. 맞아요. SM, YG, JYP. 네, 요것을 이제 4강으로 만든 그런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지금은 이 매출로서 일장이 되었는가? 맞아요. 아니, 하이브가 작년 매출이 2조가 넘었어요. 와. 그 4대 기획사 합계 4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 이상, 정확히 2조 1781억 원. 을 달성했고, 그 다음이 SM 뭐 1조 정도, 그리고 YG JYP가 5천억 정도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명실상부 뭐 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컸나를 좀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태초에 BTS가 있었습니다. BTS가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했죠. 그쵸? 네. 그 2013년에 데뷔를 했는데 한 2015년, 16년 이때가 그 화양연화 시리즈, 그러니까 피땀 눈물 이런 거 나왔을 때였고 2017년이 DNA로 컴백한 때더라고요. 그때 뭔가 빵 터진 느낌 없지 않아 있어요. 맞아요. 약간 그때 제 기억나는 게 그 AMA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최초로 나간다. 맞아요. 네, 그 라이브 무대를 저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방탄소년단이 되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약간 역대급으로 케이팝 아이돌 중에서 성공을 하면서 돈을 왕창 벌어왔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제가 한 17년 정도에 여행을 좀 길게 했었는데 해외 다니다 보면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 길가에 케이팝 자판들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브로마이드 얼굴 사진 스티커들 네네네. 늘어놔져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엑소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다니다 보니까 다 BTS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요즘 얘네가 진짜 핫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한 19년도부터 좀 경영적으로 이 하이브라는 회사를 안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이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갖추는 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19년도에 CJ랑 공동 출자해서 글리프랩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거기서 이제 엔하이픈이라는 팀이 데뷔를 했었고 이제 SM에서 민희진 이사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소스뮤직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아티스트 풀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고 방탄 의존적인 맞아요.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군요. 항상 하이브 하면 언급되는 게 이제 방탄 이전도 어쩔 거냐 이런 거였어요. 군대 간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실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사실 이때 예상하지 못하게 코로나가 터졌죠. 그쵸?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원래 방탄 BTS도 월드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취소가 됐나? 무산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때 그래도 하이브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뭐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던가 맞아요. 방방콘. 네, 이런 걸 되게 빠르게 잘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 팬미팅 이런 쪽에서 또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 위버스를 그 전해에 런칭을 했었는데 그것도 점점 확대를 해서 팬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갔었고 아까 말씀드린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밑작업들을 했습니다. 뭐 플레디스 인수했고요. 이게 좀 컸죠. 세븐틴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 그리고 지코가 세운 레이블인 코즈? 네. 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 해에 뭐 코스피 상장도 하고 21년도에는 이타카 홀딩스라고 그 유명 팝 아티스트들 비버랑 이런 분들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해서 하이브 아메리카로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기사 났던 거 기억나요? 그 하이브에서 갑자기 이타카 홀딩스를 합병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막 현금 박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 돈은 어디서 난 거고 도대체 저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어떠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러한 뭐 우려와 즐거움과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체 거의 1조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 천문학적인 금액 보고서 정말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좀 여러모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YG랑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YG 플러스라고
유통 담당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700억을 투자를 해서 YG 플러스가 이제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들 음원 음반 유통하고 또 YG 소속 아티스트들을 위버스에 입점시키는 그런 형태의 파트너십도 있었고 이제 또 네이버랑도 파트너십을 강화를 했는데 네이버가 위버스에 4천억을 받았죠. 그래서 2대 주주가 되면서 위버스랑 브이라이브를 통합한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도 이때 그려졌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브이라이브가 네이버에서 빠지고 그쵸. 네, 그 기능들이 다 위버스로 맞아요. 움직이게 됐죠. 근데 이건 조금 아쉽긴 해요, 개인적으로. 뭔가 브이라이브 때가 이게 접근성이 더 좋았는데. 아, 맞아요. 네, 조금 더 폐쇄적으로 된 느낌이 맞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막 그 팬클럽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쭉 원기옥 쌓아온 것들이 모여서 한 2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돌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제 22년도에 르세라핌하고 뉴진스가 데뷔를 했고 되게 잘 됐죠. 그러고 그 23년도에는 이제 보이넥스트 도어라는 보이그룹, 지코네 보이그룹도 데뷔를 하고 올해 24년도에는 투어스가 또 플레디스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또 아일릿도 데뷔했죠. 아, 맞아요. 아이릿도 네.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BTS가 본격적으로 공모를 시작한 게 22년도였어요. 그 순차적으로 한 명씩 간 걸로 아는데 그래서 되게 우려가 많았거든요. BTS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BTS 군대 가면은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세대 교체를 잘 이루고 요 멀티 레이블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 시스템적으로 되게 많이 노력을 한 게 뭔가 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조금 더 프로듀싱도 체계적이고 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줬다라는 점에서 되게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각 레이블에 따라서도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그 컨셉추얼한 것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이런 쪽은 시스템적으로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가 이렇게 멀티 레이블화하고 있을 때 다른 그런 소속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JYP도 본부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됐어요. 2015년 이전까지는 그냥 캐스팅하고 뭐 매니징하고 이런 거에 좀 더 그 역할에 기반한 부서 배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약간 TF팀이 따로 만들어져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본부 체제가 생기면서 뭐 1본부에는 2PM, 2본부에는 있지, 3본부에는 뭐 트와이스 약간 이런 식으로 멀티 레이블화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M의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큰 사건이었죠. 이제 이수만 씨가 회사를 나간 이후에 강한권 분쟁이. 네. 여기 사실 하이브도 좀 발을 걸쳤다가. 아,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이것을 시스템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그 SM 3.0 발표에서 센터제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1센터에서 5센터, 이렇게 5센터와 가상 아티스트, 이제 나비스 있잖아요. 나비스까지 해서 이제 6개의 약간 센터제로 운영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이렇게 센터제로 하니까 콘서트 일정이 겹쳐요. 예전에는 콘서트 일정은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센터별로 각자 일정을 정리를 하니까 막 누구의 콘서트와 누구의 막 샤이니 콘서트와 어디더라 NCT 겹치고 여러 다그룹 하는 사람들에는 정말 힘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확실히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게 좀 신기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 엔터 업계라는 게 사실 정성적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흐름이 다른 산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네네. 보통은 뭐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그걸 시스템을 고도화할 때 그 펑션별로 나누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뭐 A&R이면 A&R, 뭐 매니징이면 매니징, 캐스팅이면 캐스팅 그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이 엔터 업계는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모든 펑션이 다 붙는 조직으로 결국엔 다 가게 된 거네요. 아, 그쵸. 아무래도
사실 엔터 업계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아티스트인 거잖아요. 아티스트가 있어야지 엔터 업계가 돌아가고, 그래서 이 아티스트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 이런 개념으로 약간 정말 그 애장이란 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조직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소통에 되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업계는 아무래도 그런 소통이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조직을 잘게 쪼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스타트업 업계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네요. 토스의 그 PO 중심가 네네네네. 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네. 그거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또 사실 아티스트 중심이다 보니까 아티스트 활동 기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애자일한 구조가 필요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 많이 뽑아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 엔터 업계가 굉장히 트렌디한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최신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들도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산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에스파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그게 뭐야 할 때부터 먼저 가져와서 뭔가 그 본인들의 세계관 비디오에 대한 거를 뭐 1, 2, 3화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설득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그래서 약간 저는 막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막 아이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할 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나? 윈터가? 윈터가 그 다음에 나와서 되게 잘 대답하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학습했다. 사람들이 댓글로 윈터 세계관 공부 몇 시간 추가 이렇게 드립을 치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이때 제가 카이스트에 잠깐 있었는데 카이스트에 이수만이 와서 막 강의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런 기술에 많이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좀 피부로 느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1화 때 다뤘던 버튜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이런 뭐 플레이브 같은 그룹이 나오게 되었고, 플레이브의 대성공으로 인해서 파생 그룹들도 이제 몇 그룹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최근에 플레이브 콘서트 한 거 보셨어요? 아, 저 봤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예전에 롤 축하 무대였나? 네. 그때 막 전소연이랑 KDA요? 맞아. KDA 그 무대는 보면서 와 이거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플레이브 그 콘서트는 더 하더라고요. 그 기술을 때려 박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KDA 무대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쪽이 조금 더 포함이 되기는 했죠. 이제 무대에서 이제 아이돌들이 공연을 할 때 그 옆에 이제 롤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약간 가상현실, 증강현실 쪽과도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3화 때 다뤘던 블록체인, 맞아요. 맞아요. 이때 얘기했던 트리플 S, 이 그룹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아이돌 업계 생태계에 접목시키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블록체인이 가지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것을 잘 풀어내가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외에도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룹들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하이브에서 미드낫이라는 가수를 냈는데 그게 세계 최초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6개 언어로 동시 발매를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AI 오디오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6개의 국어를 발음할 때 개인이 그냥 발음을 하면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고정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한날 한시에 이렇게 6개 언어로 바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거 그냥 아예 뒤에 사람 없는 거인 거죠? 아니요, 이거를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냥 그 가수가 여러 가지 국가 언어로 말을 하는 건데 근데 6개 그 언어 보정을 할 때 그 AI 기술을 썼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수가 남자 가수인데 음원 중간에 여성 그 음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노래에 맞게 디자인된 음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또 이것도 생각나네요. 작년에 라우브가 AI를 활용한 노래를 냈어요. 그러니까 Love You Like That을 한국어 버전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이거 도대체 한국어 발음이 왜 이렇게 좋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은 가사를 번역한 뒤에
그 라우브의 목소리를 학습한 AI 기술로 제작된 노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 지난 여름에 단독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한국어로 버전으로 발매를 한 케이스죠. 네, 이거는 원곡이 있고 한국어를 AI로 활용을 해서 발매를 한, 네, 방금 이야기했던 케이스와는 약간 다른, 네, 케이스. 맞은 교정만 하다가 이제 아예 AI 기술로 전부 다 만들어. 이게 AI 기술 중에서도 그 텍스트를 읽어주는 음성 기술하고 노래를 부르는 음성 기술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하이브가 그 슈퍼톤이라는 AI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가창을 하는 그걸 잘 만드는 회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트렌디한. 그러니까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이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서 뮤직비디오에도 정말 최신 기술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뮤비 보는 맛이 있지. 아주 확 이런 뭔가 트랜지션 뿐만이 아니고 그냥 그 CG라고도 하죠. CG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저는 갑자기 그거 기억나네요. 그 SM에서 카메라를 막 여러 대를 동시에 찍고서 그거를 이렇게 자자자작 하면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기술에 빠뜨려서 모든 뮤비에 그걸 썼던 기억이 나요. 그냥 안 좋은 사례. 기술이 먼저다. 기술이 멋져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소녀시대 뮤비에도 쓰고 보아 뮤비에도 쓰고 식세니 뮤비에도 쓰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승원이 하고 싶은 거 그만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엔터 업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엔터 업계가 정말 명과 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이런 뭔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제이커브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팬덤이 사실 자발적으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걸로 인해서 유입되는 팬들이 많아서 사실상 마케터 역할을 맞아요. 일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해서 팬덤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더 개방적이 아니고 폐쇄적으로 바뀌어서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팬덤 문화가 조금 더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포털 사이트 카페나 뭐 SNS,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유료 게시판을 해야지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컨텐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점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팬덤도 소비자인 건데 그쵸. 일반적인 타 산업의 소비자랑 비교를 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받고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뭔가 행동들 자체가 의도를 하고서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막 뭔가를 쪄오고 뭔가를 만들어 오고 이런 것인데 맞아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기도 하고 뭐 팬덤 내에서도 되게 막 싸움 많고 루머를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루머를 덮어주는 것 또한 팬의 역할 이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소속사 쪽에서 아예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팬덤 사이에 싸움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사그러들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방관하는 소속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온전히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의 역할로 그냥 떠넘겨져 버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내 아티스트 1등 시켜주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써 음원 차트나 아니면은 초동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K-팝 업계의 팬들의 되게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다른 업계에서 볼 수 없는 되게 특이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BTS가 1등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조직적인 팬 문화가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티스트 1등 시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면 또 의문이 들기는 하죠. 그래서 빌보드에서도 BTS가 1등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규칙을 바꾸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곳은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많이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유퀴즈에서 그 방시혁 의장이 나와서 이야기했던 K-팝 위기론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일단 방시혁 의장이 나와서 주로 얘기했던 거는 일단 지금 K-팝 시장이 문제가 되는 점은 주요 시장 지표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강력한 팬덤으로 인해서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의 한계를 어느 정도 목도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냐를 얘기를 했냐면은 K-팝 팬들처럼 이렇게 소비 중심적이고 뭔가 너무 많은 그 리소스를 투입을 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좀 더 라이트한 팬들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에 매우 많은 악플 받았죠. 왜냐면 제가 조정한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애초에 하이브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도 엄청 비싸서 사실상 방시혁 의장이 말하는 라이트 팬들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논란도 생겼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의 가격이 이렇게 인플레가 심해진 게 하이브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가 선제시하고서 그 가격을 다른 기획사들에서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불성설이죠. 말이 맞지가 않는 앞뒤가. 맞아요. 그리고 20만 원이요 하나에? 네. 거의 진짜 비싸다. VIP석 거의 20만 원 이상까지도 갔죠. 제가 콘서트 보러 다닐 때만 해도 12만 1천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도 약간 7만 때 약간 8만 8천 원 시대였다가 약간 12만 1천 원, 10만 2천 원까지는 뭐 오케이 했는데 20만 원은 좀 이제 팬 콘서트라고 하죠. 그 소규모로 하는 그 가격이 말씀하신 그 가격 정도고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만 원대까지도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비싸.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한 게 저 4월 재즈 페스티벌도 최근에 보니까 1회권 막 18만 원 이러던데. 맞아요. 18만 8천 원. 다 가려고 하면 한 40만 원 들어요. 맞아요. 스마실 가리 5만 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무시를 할 수는 없군요. 그냥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맞아요. 것도 없지 않아 있겠군요. 근데 어쨌든 이 K-팝 팬덤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팬 수를 늘리는 방향과 팬덤 한 명당 돈을 뽑아내는 방향 중에 후자가 사실 더 쉬웠으니까 그동안 후자에 집중해서 많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상의 비용도 생각해보면 한 명한테 100만 원 받아내는 게 10명한테 10만 원씩 버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커왔던 것 같은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수를 늘리는 어프로치를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낼 것이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이긴 하겠네요 앞으로. 그래서 되게 슬픈 말이 있는데요. 가성비 덕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쓴 돈이 애정의 크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돈과 시간이 아까워지면서 탈덕을 하고 나서 집에는 굿즈만 가득한 이런 것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현타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덕질을 세게 했는데 탈덕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예. 지난 시간이. 이런 그 방금 말씀하셨던 헤비 덕질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금 헤비 덕질러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데에는 계속 등골까지 빼먹는 이런 기업 그 소속사들의 기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덕질을 하자 약간 이런 걸. 네, 그거는 이제 이미 덕질을 헤비하게 해보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설게 되는 거죠. 네, 조언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 산업이 일단 시스템만으로는 굴릴 수 없는 산업인 것도 좀 커요. 왜냐면 아티스트 중심 산업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죠. 그쵸. 그 아티스트가 뭔가 뭐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상 공들여 이렇게 쌓아온 탑들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티스트 한 명이 잘못하면은 주가가 확 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엔터 업계의 주식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막 심지어 막 잘못을 한 게 아니어도 열애설만 나도 주가가 썩 떨어지고 하니까 네, 그런 리스크 관리가 애초에 가능하냐. 가능하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멀티 레이블을 하는 게 아닐까. 그쵸. 공을 삼바구니에 담지 않겠다. 분산 투자를 하겠다. 투자하겠다. 아, 근데 제가 그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임영웅 콘서트가 그 엄청 돈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나 부모님 따라서 갔다가, 이거를 사실상 콘서트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였어? 이런 게 진짜 많았대요. 이것들을 다 해줄 수 있었던 건데 여태까지 안 했던 거잖아를 알아버린 거죠. 이병용 콘서트를 보면서. 네. 궁금하네요. 장난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항상 콘서트장 가면 문제가 되는 게, 그 시야 각 같은 데들이 있는데, 그걸 아예 막 엄청 대형 스크린을 많이 사서, 어느 자리에서든 다 잘 보일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쉴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도 막 다 만들어 놓고, 화장실도 엄청 많이 만들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서, 나는 엄마랑 같이 가려고 왔는데, 감동받고 간다. 그쵸. 콘서트 티켓이 없는 그 팬들을 위해서도 이것저것 이벤트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가보고 싶네요. 콘서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드림 콘서트 기억나세요? 그것도 한 3세대, 2세대, 3세대 때까지는 되게 주요 이벤트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거 한번 열리면 가보고 싶네요. 저희 오늘 엔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마무리 해볼까요? 굉장히 오래 했네요.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길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K-pop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음악들은 대부분 다 K-pop에 있기 때문에 K-pop 세대로서 이런 근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얘기를 해본 거는 처음이라 재미가 있었고 K-pop은 종합 예술이라서 보는 재미도 있고 듣는 재미도 있고 또 감정적인 만족까지 드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앞으로도 산재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다. 저 또한 K-팝이 피로 흐르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K-팝이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자본의 투입량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산업이기도 해서 양극화가 되는 거죠. 네,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뭔가 좀 K-팝 업계의 다양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4대 기획사가 물론 4대 기획사로서의 그런 기획력과 그런 것들을 갖추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중소의 기업들도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생태계가 꾸려지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바랍니다. 혹시 그걸 트리플 S가 블록체인으로 어쩌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만들어낸다면 저는 약간 미니진 덕후로서, 미니진 씨가 하는 인터뷰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곤 하는데, 제가 뭔가 단편적으로 보는 시야보다 더 깊게 많은 걸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도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엄청 변화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느껴요. K-pop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흥미롭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안녕. 안녕.